이제 공급 시기를 보시면 공급 시기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보는 기준 시점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를 귀속으로 보고 매출을 잡아서 세금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세금 계산서 작성 연월일을 결정하는 게 되고요. 발행 업무를 이제 바로 그날 공급을 하고 그날 세금 계산서 발행하는 경우가 좋겠지만 대부분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건을 갖다 주고 그날 세금 계산서 발행 안 하고 모아놨다가 보통 발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의 작성 연월일이 이 공급 시기가 되는 겁니다. 공급 시기, 공급한 것으로 보는 기준 시기가 되고, 그리고 이제 어느 과세 기간에 넣을지가 결정됩니다. 상반기를 7월 25일에 한 번, 하반기를 내년 1월 25일에 한 번 이렇게 신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6월 30일에 공급을 했느냐, 7월 1일에 공급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 어떤 과세 기간에 들어가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시기를 놓치면 이제 가산세가 붙어요. 어떤 시기냐면 공급을 하고 발행하는 기한을 두고 있는데요. 그 기한을 넘겨서 발행을 하면 계산서, 지연, 미발급,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 시기를 보면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때를 말하는데요. 이제 여러 가지 거래 형태가 있을 수 있거든요. 현금이나 외상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겠죠. 근데 외상도 내가 언제 돈 줄게 외상대를 달아놓고 재화는 먼저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공급 시기는 물건이 인도되는 때라고 보시면 되고 장기 할부 판매, 돈을 뭐 나눠가지고 장기간에 걸쳐서 받기로 계약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요거는 물건 기준이 아니라 돈 기준이에요. 돈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리고 물건을 내가 뭐 이렇게 건설 용역이나 건설 관련된 거를 구매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완성도 기준, 중간 지급 조건부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계약을 할 수 있어서 그 돈을 받을 때가 되고요. 수출하는 재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실어서 배나 비행기나 이렇게 실어서 그 나라에 도착을 하게 되면 시일이 걸리잖아요. 바로 그날 실어서 그날 도착하는 게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급 시기를 언제로 봐야 되느냐에 있어서는 물건 실을 때 선적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첫 번째하고 네 번째는 물건이 상대방 손에 넘어간 날이고요. 요게 기본이고 좀 특이하게 돈을 받기로 한 경우 있죠. 이럴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의 공급 시기. 용역은 재화보다는 조금 더 서비스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의 경우에는 영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됩니다. 거래 형태, 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 1월 1일부터 1월 말일까지 용역 제공할게. 그러면 1월 말일에 제공이 완료되니까 그때가 공급 시기가 되고요. 장기 완성도 기준 중간 지급 조건부. 이제 물건 뭐 서비스를 계속해서 주면서도 돈을 각 때마다 주기로 할 수 있잖아요. 그때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동산 임대 용역 같은 경우에는 매일매일 사실 임차료가 발생되는 개념인데 그 매일매일의 임차료로 계산하지 않고 월, 연 단위로 임차료를 주죠. 그러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간주임대료라는 게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뭐냐면 이제 임대차 시장에서 월세만 받지 않고 보증금을 받잖아요. 어떤 여러 가지 의무와 권리 때문에 보증금을 서로 받는 게 관행인데 그 보증금을 내가 받으면 보증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거나 혹은 내 사업에 사용을 하거나 대출을 갚는다던가 여러 형태로 내가 다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증금도 돈을 벌고 있구나. 그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라고 해서 계산하는 게 간주임대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가분하고 주택분하고 계산하는 규정이 있고요. 부가세랑 소득세에서도 계산하는 규정들이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부가세에서의 이 간주임대료는 그러면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볼 것이냐. 요거는 이제 신고할 때 우리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봐요. 그래서 상반기 거를 내가 신고한다. 그럼 6월 30일에 나는 공급을 해준 거고 만약에 예정 신고를 하게 됐다. 그러면 3월 31일이 됩니다. 그래서 일을 다 해준 날이 기본이고 다달이 받는 임대는 받기로 한 날, 돈 받는 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금 계산서를 한번 볼게요. 세금 계산서란 이제 거래 상대방과 쌍방의 거래를 확인하는 증빙 자료입니다. 재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공급 시기에 발행하는 것이 원칙인데요. 매출, 매입의 증빙 역할을 합니다. 공급자에게는 매출 증빙, 공급받는 자에게는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이거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간이과세자 일부, 소규모 간이과세자 4,800만 원 미만은 발행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간혹 가다가 거래 상대방이 개인이라서 이제 뭔가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세금 계산서는 발행할 수 없지만 현금 영수증은 발행할 수 있습니다. 세금 계산서 발행할 때 이제 하다 보면은 어려운 절차는 아닌데요. 요거를 하다 보면 처음에는 조금 어렵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런 서식이나 표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필수 기재사항 4가지를 두고 있어요. 요게 안 적혀 있으면 적격 세금 계산서가 아니기 때문에 매입세 공제를 안 해주거나 가산세 문제가 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급하는 자, 그러니까 판 사람, 매출한 사람의 사업자 등록 번호, 성명, 명칭, 상호를 얘기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 등록 번호가 필요하겠죠. 그래야 이쪽에서 이쪽으로 세금계산서가 넘어간 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공급 가액, 얼마에 팔았고 세금 그래서 부가세 얼마 붙었는지 이거 10% 일반과세자 10%죠. 그리고 작성 연월일. 이 작성 연월일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공급 시기를 얘기해요. 그래서 재화나 용역은 요때 공급 시기를 얘기하는 거고 임대료만 해도 언젠지 보면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니까 월세 들어온 날을 얘기해요. 절대로 발행 업무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바로바로 그날 정산을 해서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기라는 무척 어렵죠. 왜냐하면 여러 거래가 있을 수 있고 그걸 확인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월 초반에 이제 기한을 두고 그때까지 전달 거를 끊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서 월 초에 바쁘고 월 말에 마감을 하느라고 바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 달에 공급한 거를 그 다음 달 초에 이제 발행 업무를 하게 된다면 이때 작성 연월일은 공급 시기인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 이걸 컴퓨터에서 내가 치고 있거나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 그 날이 아니라 전달이 됩니다. 네. 그 공급 시기라는 거 꼭 유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양식을 살펴보면 세금 계산서에는 공급자, 여기 왼쪽 위편에 공급자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질문 주셨는데 그달 말일로 미리 발행할 수는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따가 발행 시기 살펴볼 건데 이제 발행 시기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설명 한번 드릴 테니까 그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공급받는 자도 이 사람의 정보가 들어가야 되는데 등록 번호가 필수 기재 사항이고 나머지는 필수 기재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작성 연월일, 공급 시기가 들어가고 공급 가액, 부가세를 뺀 가격을 적는 거예요. 그리고 부가세가 들어가고요. 요게 필수 기재 사항입니다. 여기 공급자, 공급받는 자, 작성 연월일, 공급가액, 세액. 그리고 이제 전자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습니다. 전자세금 계산서는 이제 직전 과세 기간, 사업장별 수입 금액, 과세 면세 같이 운영하더라도 그걸 다 더해서 8천만 원 이상인 개인 사업자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 세금 계산서라는 거는 그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종이로도 발행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문구점에 가서 세금 계산서 양식 수기로 된 종이 살게요 라고 하면 표처럼 생긴 종이를 하나 줘요. 거기에 손으로 이렇게 적어서 상대방한테 교부하는 걸로 발행도 가능하거든요. 하지만 요 8천만 원 금액 보면 요게 직전 과세 기간, 상반기, 하반기 8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정부 입장에서는 관리 대상이 될 만큼 규모가 있는 곳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홈택스에서 전자 절차로 너는 발행해라고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요 발행 대상이 되는 총수입 8천만 원 이상 개인 혹은 법인 사업자.
법인은 이제 규모 상관없이 제한을 두고 있어서 무조건 법인이면 전자로 끊으셔야 돼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홈택스로 의무 발급을 해야 되는데 종이로 발급을 했다. 내가 깜빡했다. 혹은 전자로 하기 너무 어려워서 종이로 했어. 이런 경우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이세금 계산서로 발급이 가능한 분들은 총 수입 8천만 원 미만 개인이겠죠. 하지만 여기 전자발행을 권장합니다 써놨어요. 이거는 관리 이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종이로 주면 아무래도 쌍방간에 누락하기가 쉽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서로 주고받은 사람 외로는 아무도 요 종이세금 계산서의 존재를 모릅니다. 그래서 정부도 전자로 해서 우리가 이거 확인할 거야 라고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이로 만약에 내가 받거나 끊었다. 그런 경우에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이 자료를 신고하는 그 세무 대리인한테 주셔야 됩니다. 주셔야 그걸 보고 반영을 해서 신고할 수 있어요. 어, 여기 이제 그 작성 연월일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라 한 번 더 언급을 했는데요. 재화 용역을 공급한 날, 공급 시기가 작성 연월일입니다. 작성 연월일이 아닌 것은 그 발행 업무를 하는 당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질문 주신 내용인데요. 언제까지 발행을 할까요? 라고 했을 때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거는 후발행 제도예요. 그래서 미리 발행하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후발행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달치를 합산해서 예를 들어서 거래처별로 매일매일 나랑 거래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매일매일 끊어줘야 되느냐의 문제가 있어요. 너무 피곤하겠죠. 그래서 한 달을 더 합니다. 매일 10만 원, 6월 걸 끊어줄 거야. 그러면 30일이니까 10만 원 곱하기 30일 하면 300만 원이 되거든요. 그 300을 6월 말일을 작성 연월일 공급 시기로 해서 7월 10일까지 발행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한 달 중에 어떤 특정 기간만 우리가 거래를 할 수도 있겠죠. 뭐 서비스 용역을 제공받기로 했어요. 청소 용역을 제공받기로 했는데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기간 종료일 1월 15일을 작성 연월일로 그 다음 달 10일, 2월 10일까지 발행을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실제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거래일을 작성 연월일로 일회적인 거래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뭐 오늘이다. 그러면 7월 오늘이 3일이니까 7월 3일을 공급 시기로 8월 10일까지 발행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 이제 작성 연월일 공급 시기를 한 달치를 더해서 그 달 말일로 이미 기간을 더해서 그 기간 종료일로 실제 거래일로 할 수 있는데 요 세금 계산서를 그 다음 달 10일까지만 발행하면 인정해줄게란 뜻이에요. 그러면 더 쉽게 설명을 하면 6월 말일 기준으로 7월 10일 이내에 발행이니까 6월 말일에 발행 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거래를 이제 그 기간 종료, 6월 15일을 공급 시기로 6월 15일에 발행 업무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7월 10일까지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실제 거래일이 6월 15일이다. 그러면 6월 15일을 작성 연월일, 공급 시기로 발행 업무를 6월 15일에 발행할 수 있어요. 여기 질문 주신 거 보면 세금 계산서 작성 연월일 이전 이후 상관없이 공급 시기를 정해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이제 작성 연월일 이전 이후 상관없이 공급 시기가 이제 정확하게 걸리는 시점이 부가세 상반기 내에서는 다 동일한 효과를 줘요. 1월 1일에 공급 시기를 하시나 6월 30일에 공급 시기를 하시나 상반기를 다 더해서 부가세를 계산하게 되죠.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말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상호 간의 협의만 되면 공급 시기가 아닌 날에도 발급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날짜를 공급 시기로 해서 발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월 15일에 거래를 했는데 내가 깜빡했어요. 발급을 못 해준 걸 6월에 알게 됐어요. 그러면 6월을 공급 시점으로 7월 10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도 나도 상반기 안에 정산이 되고
거래 상대방도 상반기 부가세 신고할 때 정산이 돼서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상반기께 하반기로 넘어가 버리면 이때는 특정 업종에서는 상반기 매출이 높고 하반기가 낮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이제 세금을 실질적으로 내야 되는 금액 자체가 튀어 보이거나 더 감소해 보여서 그 거래 상대방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세금상 효과는 10%이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걸 더 나아가서 이제 세금 계산서 누락한 경우에도 원칙은 원래 그 공급 시기로 소급해서 끊는 거예요. 근데 소급해서 끊으면 그 10일까지 발행을 했어야 됐는데 지났잖아요. 그래서 가산세가 붙거든요. 그래서 서로 협의하에 그걸 알게 된 시점으로 공급 시기를 정해서 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 건데 작년에 놓쳤어요. 그러면 오늘 알게 됐으면 26년 7월 3일을 공급 시기로 끊어요. 그러면 부가세에 있어서는 10% 작년에 더 내야 됐던 거 덜 냈으니까 올해 더 내면 어차피 10% 똑같이 내는 거고요. 매입 입장에서도 10% 공제받을 거 못 받았으니까 올해 받으면 똑같은 결과를 초래해요. 부가세는 그런데 소득세는 다릅니다. 소득세는 연 단위가 넘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소득세에서는 작년의 소득 금액과 올해 소득 금액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세율 구간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내가 1,000만 원 부가세 이제 깜빡 까먹고 1,000만 원에 해당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 발급을 해요. 근데 이제 거래 상대방 입장에서 작년 소득 금액과 올해 소득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경비를 쓰거나 매출이나 이런 게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소득세는 세율이 뭐 6, 15, 24, 35, 38 이렇게 누진세율이다 보니까 작년에 35% 공제 받을 거를 이번 해에 6% 공제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요 과세 기간 내에 들어오게끔만 서로 공급 시기를 정해서 끊는 거는 괜찮아요. 꼭 그 물건을 지금 추가로 이제 질문을 주신 게 국가과제 수행 용역 공급 계약이 6월 1일 개시이고 세금 계산서 작성일과 계약금 지급은 6월 30일인데 작성 연월일을 6월 1일로 하는 거지 계약금이 지급되는 6월 30일인지요. 요거는 지금 용역의 공급이죠. 그래서 용역의 공급의 공급 시기를 따져야 되는데 여기 일반적인 용역의 공급일 거예요, 대부분. 그러면 지금 국가과제 수행 용역이니까 이 수행 용역이 끝나는 시점이 있겠죠. 그 시점이 사실상 공급 시기가 되는 거고 그 날을 작성 연월일로 그 다음 달 10일까지 이제 끊어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우리는 좀 그냥 미리 끊어줬으면 좋겠어.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럼 미리 상호 합의하에 미리 끊는 것도 가능합니다. 작성 연월일을 6월 1일로 하는 건지. 요 6월 1일 말씀하신 거는 계약이 돼서 개시된 시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시가 아니라 완료된 시점이 작성 연월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원칙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늦게 발행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이제 내용이 있는데 세금 계산서를 깜빡하고 늦게 발급하거나 늦게 수취할 수도 있겠죠. 상대방이 늦게 발행을 해주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발급일 때는 이제 확정 신고 기한이라고 하면 상반기는 7월 25일까지, 하반기는 내년 1월 25일까지를 얘기하겠죠. 그때까지는 발급차, 매출하신 분은 그 공급 가액의 2%,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2만 원을 부가세 가산세로 내게 됩니다. 수취자는 어때요? 수취자는 세금 계산서를 못 받은 거예요, 사실. 그러면 증빙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매입세 불공제됩니다.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사업을 하실 때 이제 그 미수 관리란 걸 하거든요. 그래서 미수 관리를 이제 그런 관련 직원을 두고 계시거나 대표자님이 하시면 매달 해요. 매달 이제 홈택스에 들어가셔서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 뭐 이런 거를 클릭하면 내가 수취한 세금 계산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꼼꼼하신 분은 매달 하고요. 규모가 있거나 꼼꼼하시거나 혹은 뭐 이제 3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하게 됩니다. 그러면 6개월에 한 번 하더라도 여기 내가 놓쳤어요. 발급을 하는 걸 놓쳤어요. 그래도 6개월에 한 번 하면 확정 신고 기한이 6월이 아니라 7월 25일이니까 그 내에 내가 발급 안 한 거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라도 7월 25일 이내라도 발급을 뒤늦게 지연해서 하면 가산세가 2%가 아니라 1%로 줄어요. 그러면 이 받으신 분도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겠죠. 공제를 해주고 0.5% 가산세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는 내가 놓쳤어. 그러면 어쨌든 내가 해줄 거는 안 해준 거니까 발행을 해야 되는데 안 한 거니까 그 거래 상대방한테 물어봅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거래 상대방도 불이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하지 말고 7월을 공급 시기로 새로 끊는 거 어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내가 상반기 거를 지연해서 끄는 게 아니라 상반기 거가 아니라 하반기 공급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도 1% 가산세가 안 붙고 상대방도 0.5% 가산세 없이 하반기에 공제를 받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서로 상호 합의하에 소급해서 끊는 게 아니라 그 알게 된 시점에 끊곤 합니다. 그리고 종이 발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8천만 원 이상 수입 금액 있으신 분들은 전자로 발급해야 되는데 그 대상자 분들이 전자로 안 한 경우를 말하는데 이때는 공급가액의 1% 가산세를 붙입니다. 그리고 지연 전송, 미전송, 이제 세금 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나서요, 그 국가기관, 세무서 전산에 전송하는 절차가 있는데, 사실 전자로 끊으시면 이거는 무조건 전송이 실시간으로 돼요. 그래서 요 가산세까지 붙일 일이 없어요. 근데 이제 혹시 몰라서 이런 가산세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세금 계산서라는 게 또 있어요.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하다 보면 잘못해서 이상하게 끊어주거나 혹은 수정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게 지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한 서비스 계약인데 계약이 중간에 해제될 수 있겠죠. 혹은 물건을 뭐 1000개 세트를 내가 납품하기로 했는데 500 납품하기로 했는데 500만 받고 상대방이 나머지 500을 취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그런 계약 내용 자체가 변동된 경우가 있고 아니면 내가 잘못해서 끊어준 경우가 있어요. 필요적 기재 사항을 잘못 끊어준 경우. 이 두 가지가 조금 취급이 다릅니다. 첫 번째는 이제 계약 내용 자체가 변동된 경우예요. 그래서 공급가액이 변동되거나 계약이 해제되거나 환입된 경우 작성 연월일은 변동 사유 발생일, 계약 해제일, 환입된 날로 발급합니다. 즉, 이 얘기가 뭐냐면 작년에 계약을 했어요. 작년에 계약을 했고 1000개 세트를 선물 세트를 팔기로 했어요. 근데 500개를 작년에 받았고 올해 500개를 받았는데 세금 계산서를 작년 기준으로 1000개를 끄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500개를 올해 취소하기로 했다면 올해 기준으로 취소한 날 기준으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수정 세금 계산서 홈택스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발행하는 거에 요 1번이냐 2번이냐 원인을 클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누르면 그 날 기준으로 마이너스로 발급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전년도에는 최초의 계약에 대해서 부가세를 이미 다 냈겠죠. 그리고 이게 해제된 그 다음 해에는 그 해제된 내용이 그 해제된 날 기준으로 반영이 됩니다. 즉, 1000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작년에 1000만 원에 대한 부가세 100만 원을 신고 납부했어요. 근데 계약이 500만 원이 취소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해에 내가 매출한 거에서 마이너스 500만 원으로 빠지고요. 부가세도 마이너스 50만 원으로 빠져서 처리됩니다. 소급해서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데 기재사항을 잘못 적는 경우가 있겠죠. 뭐 대표적으로 뭐 사업자 번호를 잘못 적었다던가 뭐 아니면 공급가액을 뭐 잘못 적었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애초에 잘못 적은 거기 때문에 처음 작성한 날짜, 작년 거를 잘못 적은 걸 올해 발견했어요. 그럼 작년 날짜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착오를 안 날에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하면 가산세가 없어요. 착오를 올해 알았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부터 다음 달 10일이면 8월 10일이겠죠. 8월 10일까지 다시 발행하면 가산세가 없는데 문제는 요 반영한 날짜가 올해 기준에 내가 반영한 기간이 아니라 전년도 그때 최초 발행한 날짜로 다시 바꿔서 발행을 한 거거든요. 그러면 나도 그렇고 거래 상대방도 그렇고 부가세 수정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미 그 당시에 정기 신고한 부분을 다시 소급해서 변경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정 신고가 들어가서
이제 상대방도 나도 번거로운 상황이 생깁니다. 이제 납부세액 계산을 보실 텐데요. 납부세액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보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고 이제 부가세상의 공제들이 있습니다. 그 공제를 해서 세금을 줄여주고 그리고 뭐 세금 계산서라던가 여러 가지 내가 의무사항을 어겼을 때 가산세를 더해서 최종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매출을 보시면 매출을 빠짐없이 신고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제 적격 증빙을 받은 매출은 당연히 홈택스 세무서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신고를 하시되 드러나지 않은 매출이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인터넷 플랫폼에 들어가서 입점을 해서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판매 대행 플랫폼을 통한 매출이 지금은 거의 90% 전산, 홈택스 전산에서 정확하게 찍히지만 간혹 가다가 신생 플랫폼 이런 곳들은 매출 자료가 정확하게 안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출도 정확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 매출이고요. 그런 거를 누락하지 않기 위해서 세무사가 요청하는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판매 대행 플랫폼에다가 이제 부가세 신고용 매출 자료 좀 주세요라고 하면은 자료를 뭐 쿠폰 매출 얼마, 카드 매출 얼마, 현금 매출 얼마 이렇게 줘요.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신고를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현금으로 내가 현장에서 돈을 받았는데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뭐 상대방이 원치 않았거나 아니면은 어쩌다 보니까 내가 발행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짤짤이 그런 매출, 뭐 10,000원, 20,000원. 이런 것도 원칙은 정확하게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신고를 하시면 어떤 효과를 주냐면 매출이 정확하게 집계가 돼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할 때 그 수입 금액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수입 금액이 잡힌 걸로 안내문이 날라와요. 소득세나 법인세 안내문이 날라오고 그 수입 금액을 기준으로 경비랑 공제랑 세액 감면 이런 거를 다시 정산을 해서 소득세랑 법인세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때 놓쳤어요. 근데 소득세 때 알게 됐어. 이때 알아서 수입을 다시 올려서 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세도 수정 신고를 하셔야 돼요.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드러나지 않는 매출이니까 좀 누락 조금씩 해도 괜찮지 않을까? 우리 옆 가게는 누락을 했다고 하던데. 뭐 미용실 같은 데 가면 10% 부가세 빼고 현금 결제하면 뭐 싸게 해줄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드러나지 않는 현금으로 받고 현금 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은 매출이 되는 건데 그거를 내가 제외하고 신고해볼까? 이런 생각 할 수 있겠죠. 근데 요게 이제 세금 관계가 여러 가지 나비 효과로 묶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이게 넘어갈 수도 있어요. 금액이 너무 작거나 뭐 미미하거나 내가 이제 업종에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작거나 상대적으로 작거나 이러면은 넘어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내가 이게 한 번 했다고 한 번만 하진 않거든요. 연이어서 이런 행위를 하면 실무상으로 내 통장에 쌓인 돈이랑 그리고 내가 세금 신고된 나의 소득 금액, 벌었다고 신고한 소득세상의 금액이랑 차이가 나게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떤 효과를 주냐면 지금 서울하고 조정대상 지역은 웬만해서 집이나 부동산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도 쓰셔야 되고 그런 조사가 빡빡하게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이때 이런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이 괴리가 너무 크다면 문제가 됩니다. 세무서 기준에선 내가 알고 있는 너의 소득은 요 정도인데 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이만한 부동산을 사? 이렇게 해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면서 내 사업자의 세무조사가 나와요. 이렇게 번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꼼꼼히 신고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취득하실 때 대부분 현찰로 100%는 살 수가 없거든요. 대출을 하시게 되는데 이 세금 관계에서는 소득세를 법인세를 덜 내기 위해서 내가 이익을 소득 금액을 눌러놓고 신고를 하면 세금상 유리하지만 대출에 있어서는 무조건 불리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소득 금액을 능력으로 대출 가능한 금액을 책정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동산을 단기간 내에 살 계획이 있고 자금의 출처가 좀 필요한 상황이면서 대출이 필요하다. 이럴 때는 소득을 오히려 반대로 높여 잡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거는 세무사랑 이제
업무 보실 때 얘기를 다 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몇 년간 맞추는 그런 게 필요하고요. 음, 무조건 세금을 줄이려고 뭐 이렇게 낮춰서 신고하고 이런 게 꼭 여러 상황에서 유리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간혹 가다가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 집을 안 사고 월세 생활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 어떤 경우에는 그 월세를 비용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뭐 그 외로 내가 집을 사기에는 소득 자료가 정확하게 안 잡혀서 월세살이를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몇 년에 걸쳐서 자료를 좀 만드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신고하는 우리 세무사랑 같이 이런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다. 네, 그게 조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간주 공급을 살펴볼게요. 요거는 너무나 뚜렷한 내가 공급한 매출에 대한 부분이죠. 근데 간주 공급이라는 부가세상의 제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매출한 거는 아니에요. 실제로 판 거는 아니지만 공급으로 보아서 부가세를 매기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이게 공급한 건 아니니까 사실 얼마로 팔았는지는 정확하게 금액이 나온 거는 없겠죠. 그래서 그 금액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계산을 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어떤 물건이 있었는데 요거를 간주 공급이라는 거에 해당이 돼요. 그러면 요걸 공급한 것으로 보아서 이제 가격을 매겨야 되니까 요 물건이 시장에서 실제로 팔리고 있는 가격에 공급한 걸로 보아서 10% 부가세를 매기는 방법입니다. 이게 어떤 경우가 해당되냐면 어, 과세로 내가 하는 것처럼 매입을 해서 이제 세액공제를 받았어요. 매입세액공제를 받았는데 그거를 면세사업에 쓰는 경우가 있겠죠. 내가 과세 면세를 둘 다 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육점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위층에서는 식당도 해요. 왜 이렇게 정육점에서 고기 사가지고 위에 올라가서 구워 먹는 식당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해서 면세도 하고 과세도 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정육점에 쓰겠다고 하고 어떤 기계를 산 거예요. 근데 요거를 정육점, 말씀 잘못 드렸네. 정육점이 아니라 처음부터 식당에 쓰겠다고 얘기를 하고 기계를 샀어요. 그러면 과세 사업에 쓰겠다고 산 거니까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받았겠죠. 받고 나서 요거를 정육점에 내려보내서 정육점에서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면세 사업의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면세가 어 면세가 매입세액공제 자체가 안 됩니다. 면세 사업에 쓰려고 어떤 과세 물건을 구입을 해도 내가 사면서 받아온 부가세를 매입세액공제를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요 사례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내가 정육점에 쓰는 것처럼 샀다면 나는 매입세 공제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식당에 쓰는 것처럼 해서 사서 받고 그리고 나서는 그걸 면세 사업에 넘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면세 사업에서 처음부터 사서 못 받는 것처럼 우리가 처리를 하겠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비영업용 승용차로 사용하는 경우에가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따가 승용차를 좀 보시면 이게 이해가 빠른데요. 부가세에서는 차종에 따라서 이제 공제를 해주는 차종이 있고 공제를 안 해주는 차종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차종 모두 사업용으로 사용을 하시더라도 그냥 조세 정책적인 목적 때문에 특정 차종에 대해서는 부가세에서 매입세 공제를 해주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장례식을 하는 업체 혹은 뭐 정말 우리가 차량이 무조건 필요한 업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 출퇴근이 아니라 우리 훈련생들을 훈련하기 위한 운전면허 학원을 운영할 수 있겠죠. 뭐 그런 경우에는 차량이 필수적이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런 차량, 공제가 안 되는 차량을 구입하셔도 공제를 해주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가 그냥 내 출퇴근에 쓴다는 얘기입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로 사용한다는 얘기는 영업용에 100% 영업용에 안 쓴다는 얘기예요. 출퇴근을 그 부가세법상에서는 영업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원래 공제를 받았는데 공제 안 되는 대상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자가 공급에 해당해서 그 차량가 시가로 계산해서 부가세를 매겨버립니다. 혹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요거는 뭐냐면 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는 경우예요. 이때 내가 특정 사업장에 이제 매입세 공제를 받고 판매 목적으로 반출을 했다. 이런 경우인데 요거는 사실 일반적으로 거의 해당이 안 되시고 이게 뭐 이렇게 유통 물류 계열사 있는 경우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이 시가를 어떻게 매기는지를 한번 볼게요. 과세 사업용으로 산 기계. 아까 그 식당에서 살려고 뭐 포장기를 구입을 했어요. 그래서 500에 샀어요. 매입세 공제를 뭐 이제 500이고 부가세가 50만 원이면 50만 원을 공제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내가 면세 사업에 쓰기로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시세도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의 부가세 과세 표준을 잡고 50만 원의 매출세액을 다시 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공급하는 물건들 중에서 일반 물건이 있고 감가상각 자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 물건은 뭐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소모품 같은 것들을 얘기하고 감가상각 자산은 좀 고정 자산들, 인테리어, 뭐 차량, 건축물, 구축물, 기계, 뭐 에어컨 이런 걸 얘기해요. 이런 거는 감가상각 자산이라고 칭하는데요. 요런 경우에는 요게 연에 걸쳐서 비용 처리해주는 부분이 다르거든요. 연에 걸쳐서 얘의 수명이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식을 써서 건물 구축물은 5%, 5%를 요 이제 자가 공급에 해당하게끔 보려면 이게 20년이 지나서 내가 자가 공급을 하면 여기 5% 곱하기 20 하면은 100%가 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요 공급으로 인한 부가세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 밖의 자산 25%니까 25%면은 이게 4과세 기간이겠네요. 그럼 2년이겠죠. 그래서 그 밖의 자산은 2년이 지나면 이렇게 공급을 해도 이게 이제 과세 표준 잡을 금액이 없어집니다. 이 건물 구축물도 5%면은 10년이 되는 거죠. 10년, 2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많이들 해당이 돼요. 사실 요거는 거의 많이 해당이 안 되세요. 이런 상황을 잡아내기도 어렵고, 이게 되게 특이한 상황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폐업을 했을 때 우리가 매입을 해와서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금액들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할 건지에 문제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장사가 다 잘 되시면 좋겠지만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폐업을 하면 폐업한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그 부가세를 정산해서 신고 납부를 해야 사업이 종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6월 15일에 폐업을 해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폐업 부가세를 일반 부가세 계산하듯이 똑같이 하고 요 잔존재화라는 걸 정산을 해서 그 다음 달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사업을 그만둘 때 남아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서 부가세 냅니다. 즉, 폐업을 하면 사업장에 있는 그런 이제 재화, 내가 매입세 공제를 받았던 재화들을 나한테 갖고 오게 되거든요. 그때 사업자에서 개인한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금액은 시가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상품, 제품, 이것도 이제 감가상각 자산이냐 아니냐로 나뉘어요. 간이과세자는 영업용 승용차 매입세 공제를 여기 질문 주셨는데 간이과세자는 영업용 승용차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셨는데 받을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받을 수 있는데 그 금액이 일반 과세자에 비해서 많이 작습니다. 이거 이따가 계산하는 방식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일반 과세자는 이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짜리 뭐 이제 공제 대상의 차종을 내가 샀어요. 그리고 부가세가 500만 원이에요. 그럼 500만 원 10%인 500만 원을 전부 공제로 빼주는데요. 간이과세자는 500을 빼주지 않습니다. 그 5천만 원과 500을 더한 금액의 0.5%를 빼줘요. 그래서 그 극단적인 예로 한 매입한 게 1억이다. 그럼 1억에 해당하는 5%면은 5%면 1억이면은 얼마죠? 뭐 한 50만 원 될까요? 그 정도밖에 세액공제를 안 빼줘요.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사실 지금 얘기하신 그런 승용차 매입에 의한 세액공제 효과가 크지 않습니다. 이거는 그 차량만 그런 게 아니고 간이과세자 계산 서식상 모든 매입에 대해서 세율을 더 낮게 곱해서 빼주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따가 요거는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폐업 시 잔존재화 금액 계산하는 거 보시면
상품, 제품, 재고가 남아있어요. 요거를 나한테 이제 공급한 걸로 보게 되면 시가가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0만 원의 매출세액을 부담하게 되고요. 요게 이제 폐업하실 때 낼 부가세에 더해지는 개념입니다. 감가상각 자산. 이제 건축물, 구축물, 인테리어, 비품, 뭐 기계장치 이런 것들은요. 취득가액의 이제 경과 기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여기선 시가로 계산하지는 않죠. 그냥 여기 200만 원에 뭐 아까 보시면 그 밖의 자산이면 25%. 그러니까 2년 이내에 매입을 하고 2년 이내에 폐업을 해버리시면 이런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주의사항, 매입할 때 매입세 공제 받았던 제한만 과세됩니다. 처음부터 공제받지 않았다면 폐업해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공제를 안 받은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비영업용 승용차가 있을 수 있어요. 비영업용 승용차는 이제 부가세 공제 대상이 아닌 차량을 의미해서 애초에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이게 뒤에 매입세 불공제를 살펴볼 때 나오는데요. 애초에 내가 부가세상 혜택을 안 받다면 폐업할 때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돈을 이제 외화로 받을 때가 있어요. 수출하거나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원화로 환산할 건지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원화로 환산한 금액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부가세 과세 표준으로 잡아서 부가세를 내게 되잖아요. 근데 외화는 아시다시피 이제 환율이 계속 바뀌니까 그럼 어떤 날의 환율을 적용할 건지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 수출처럼 대가를 외화로 받을 때는 공급 시기 전후 언제 원화로 바꿨는지에 따라 공급가액이 달라집니다라고 이제 있죠. 그러면 공급 시기가 대부분 물건 실어 보내면 선적일이에요. 그러면 공급 시기 전후, 선적일 전이냐 후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공급 시기 도래 전에 원화로 환가. 그러니까 미리 돈을 받은 거예요. 그 나라로 물건이 가기 전에. 그러면 그 환가한 금액, 실제로 내가 이제 7월 31일에 선적을 하기로 했는데 7월 1일에 돈을 받았어요. 7월 1일에 바꿨어요. 그럼 7월 1일에 그 바꾼 금액이 부가세상 공급 가액이 됩니다. 7월 1일에 돈을 받았는데 환가는 7월 10일에 했어요. 어쨌든 그래도 공급 시기 전이죠. 7월 31일보다 더 전이 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7월 10일에 환가한 금액이 공급 가액이 됩니다. 그리고 공급 시기 도래 후 이제 물건 다 도착했어요. 그 이후에 외화를 받게 됐어요. 후불 결제를 한 거죠. 이때는 공급 시기 그 선적일 기준의 기준 환율로 환산하게 됩니다. 또 수출 대금 기준으로 요 만불로 보면 선적 전에 1,300원으로 환가하면 요 그냥 환가한 금액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1,300만 원이 됩니다. 이제 선적 후에 우리가 공급 시기 도래 후에 외화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 선적 일 기준 외화를 받은 게 한참 뒤여도 그냥 공급 시기 기준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1,320원으로 환산해서 요 이제 공급 가액을 매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남은 게 매입 파트하고 매입이 좀 매출보다는 내용이 방대해요. 왜냐면 매입세 불공제 내용도 있고 그 불공제 하나하나를 실무상 어떻게 되는지 짚어보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는 업종별로 어떻게 세금을 계산하는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빨리 끝나서 잠시만요. 유튜브에서 질의를 주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거 조금 살펴보고 잠깐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해외 수입을 할 때 관부가세를 낸 경우에도 따로 영수증도 제출해야 하는 걸까요? 이제 수입 수출이 부가세가 조금 까다롭습니다. 수입 수출할 때 관세도 내고 그 관세를 더한 공급 가액에 부가세를 내게 돼요. 근데 이제 요거는 수입 수출할 때 관련 서류들이 있어요. 수출 신고 필증, 수입 신고 필증이라는 거를 우리가 세관장한테 받게 되고요. 그러니까 물건 나갈 때 그걸 관리하는 관세를 관리하는 세관장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수입세금 계산서도 끊어주고요. 그 신고 필증도 줍니다. 그럼 신고 필증을 보면 언제 나갔고
이게 어떤 형태로 수입 수출이 됐고 가격이 얼마고 어느 국가로 가고 이런 정보가 적혀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이제 수입 세금 계산서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인보이스를 거래 상대방한테 받게 되거든요. 이제 수입 수출할 때 그 사람이 주는 영수증 같은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제 관세 사무소, 이제 관세사라고 하죠. 관세 사무소에서 정산을 해줍니다. 이제 자기네들 수수료를 붙여서 이게 원화 얼만데 어떻게 돈이 넘어갔고 뭐 무슨 제반 비용이 들어갔고 이거 정산을 해줘요. 이게 있으면은 이제 그 세무 대리인이 정산해서 계산할 수 있는 그 서류가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요 네 가지 세트를 갖고 계셔야 돼요. 수입 수출 신고 필증, 수입이면 수입 신고 필증, 수출이면 수출 신고 필증, 그리고 관세사 영수증, 인보이스, 그 다음에 수입 세금 계산서 요게 있으셔야 되고 요걸 이제 주면 어차피 그 부가세에서는 수입하실 때 세관장이 수입세금 계산서를 끊기 때문에 거기에 금액이 정확하게 부가세가 찍혀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 기준으로 세무사가 정산을 하게 되고요. 수출을 하는 경우에는 이 서류 네 가지를 주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급가액을 이제 원화를 어떻게 환산할지의 문제를 따져서 정산을 해서 잡게 됩니다. 그리고 요 네 가지 서류가 또 중요한 건 소득세, 법인세 처리를 할 때 요 이제 뭐 매출 원가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매입한 상품의 가격 어떻게 잡냐의 문제가 있어요. 부가세는 부가세를 세관장이 일괄적으로 계산해서 주지만 이 소득세에서는 그 제반 비용, 뭐 항구 이용료 혹은 뭐 그런 항공료 같은 것도 다 물건값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산할 때 이 서류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과세자인데 매출이 4,800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까 살펴볼 때 간이 과세자만 조세 정책적인 목적 하에 혜택을 많이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4,800만 원 미만일 때도 납부 의무가 면제되는 건 간이 과세자만 해당이 됩니다. 일반 과세자는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4,800만 원 미만이시면 똑같이 10%로 계산을 해서 신고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매출이 낮잖아요. 그러면은 내년도에 이제 7월 되기 전에 일반 과세자에서 간이 과세자로 너 선택할래? 이런 게 날라와요. 그러면 일반적인 경우에 선택을 하는 게 좋겠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업종 문제라던가 본인이 겸용하고 있는 일반 과세자가 있다던가 거래 상대방, 내가 거래하고 있는 거래처와의 문제가 없다면 뭐 바꾸는 게 세금상으로 더 좋겠죠. 이런 걸 따져서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사업자를 7월 1일 날짜로 등록을 했는데 세금 계산서를 6월 30일 날짜로 발행이 가능한가요? 이거는 사업자 번호가 있어야 발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개시한 날짜 7월 1일 이후 날짜로 세금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수정 발행은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여기 답변들 계속 주셨는데 수정 발행은 이제 그 상반기 거를 확정 신고 기한까지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고 하반기 거를 그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정확하게는 확정 신고 기한 전까지만 수정을 하면 나도 부가세에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있고 거래 상대방도 제대로 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이제 그 과세 기간 지나고 확정 신고 납부 기한 전에 이거를 수정하는 겁니다. 근데 뭐 아까 이제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사유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참 뒤에 계약이 해제되거나 이런 거는 그 정기 신고 기한 때 내가 알 수 없잖아요. 물론 그때 알게 되면 좋지만 한참 뒤에 알게 되면 소급 발행이 안 되니까 그 시점에 그냥 알게 된 시점에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3월에 개업했는데 1월 노트북 구매 매입세 가능한가요? 이제 그 사업 개시를 딱 그 과세 기간 시작하는 날 상반기면 1월 1일, 하반기면은 7월 1일에 사업 개시를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보통 다 스케줄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미리 사업을 위해서 구입을 할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 과세 기간에 들어오면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26년 7월 1일에 샀어요. 근데 7월 1일에 노트북을 샀는데 8월에 사업을 개시했어요. 그러면 26년 하반기 부가세 신고를 할 때 이 7월 1일에 산 거를 매입세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하루 차이로 6월 30일에 노트북을 샀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내가 사업 개시는 하반기에 한 거예요. 그러면 하반기 부가세 계산할 때 애초에 날짜가 안 들어오잖아요. 요거는 매입세 공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과세 기간에 속하면 해줍니다. 질문은 이제 유튜브 질문은 다 답변을 드린 것 같고 잠깐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4시 5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